안녕하십니까, 노중면입니다. 윤석열 청문회, 맹탕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룰 즈음 뉴스타파 기사 하나가 청문회장 분위기를 바꿉니다. 뇌물 사건에 연루된 지인의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줬는지에 관한 녹취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뇌물 사건 당시 기자가 녹음한 음성은 소개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변호사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수사 민원을 차단하는 차원이었다는 내용도 녹취에 담겨 있었지만 청문회장에서는 소개 여부에 관한 후보자의 말 바꾸기에 주목했습니다. 잠시 뒤 여야 미니토론 더 정치 코너에서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뉴스타파 기사에 한 가지 빠진 팩트를 첨가하겠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는 주간 동아가 2012년 12월 확보한 것이고 당시 보도에 이미 활용됐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밝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7월 9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서울의 다사고 13곳 가운데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5개 학교만 살아남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탈락률입니다. 8개 학교는 앞으로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 등은 공동 대응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윤석열 후보자는 여전히 정치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야당은 위증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정면 돌파 분위기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찰국장은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맞붙습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대응 방안, 북한 비핵화 협상, 북한 어선 경계 실패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이 즐비합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40대 남성이 전 부인이 다니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전 부인과 회사 대표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기협상팀과 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 오늘까지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불볕더위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국지성 호우도 예보됐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는 적격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사퇴를 요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건 민주당이 위증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위증 논란이 당혹스러우면서도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한방 없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방어에 급급한 대리청문회로 기록됐다면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하는 자체가 불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라고 총평했습니다.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청문회장에서 종일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변호사법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청문 보고서 채택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사고 문제도 정치권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8개 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발표를 했더군요.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범여권과 보수야당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공적 평가인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념에 따라 자사고 죽이기를 하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깜깜이 취소라는 극약 처방에 혼란과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 100년 대계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당국이 이념에 색안경을 끼고 자사고 죽이기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하다면서 교육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앞서 정치권 반응을 먼저 알아봤습니다만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호진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13개 학교 가운데 8개. 꽤 많은 학교들이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어느 학교들입니까? 네,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서울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선행학습 등 입시 위주의 학습 비중이 높은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고교 세열화를 우려해 구체적인 평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과 청문을 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년 전 평가 때도 기준 미달이 많았지만 교육부가 최종 단계에서 구제를 해줬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탈락한 학교들 중에서 5년 전에도 탈락했다가 구제된 경우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기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와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서울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구제를 받아 6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6곳 모두 자사고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학교는 경희와 배재, 세화,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5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돼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기존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 반발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사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졸업생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자사고 공동체연합은 평가 결과에 강력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운영 성과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의 섣부른 판단과 서리건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 자사고 전체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 지표가 불리하게 구성됐다면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발해왔고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지정 취소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부가 동의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취소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는 크게 7단계입니다. 먼저 부정회계 등으로 각 시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학교 법인의 취소 신청, 평가 기준 미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 취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학교동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해당 학교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이어 청문에 들어가는데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 교육감은 청문을 해야 하고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의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해 심의하고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바뀌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자사고 존폐의 운명은 교육부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곳 가운데 8곳이 탈락한 데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8개 학교만 재지정 취소된 데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전교조는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 자사고가 일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청은 또 고교 체계를 지금처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 교육 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의 시작은 자율형이 아닌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합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 운영됐고 총 6개교로 유지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개편된 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운영 첫 해인 2010년 20개교였던 자사고는 현재는 전국 단위 10개교와 시도 단위 32개교를 합해서 42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5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고 2014년에서 2015년에 일기 평가가 시행이 됐습니다.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기초로 하지만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지정 기준은 70점으로 강화됐고 특히 전북은 80점입니다. 2014년과 2015년 모두 25개 자사고가 평가 대상이었던 일기 평가 결과는 어땠을까? 거의 절반에 달하는 12개 학교가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를 맞았지만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곳만 지정 취소를 당하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구제됐습니다. 2기 평가 첫 해인 올해 서울을 마지막으로 모두 24개 학교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11개 학교가 기준 미달로 판정됐습니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기준 미달 비율만 놓고 보면 일기 평가 때보다 낮습니다. 이처럼 기준 미달 학교를 구제해준 전례가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교육부 최종 판단까지 길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이후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자사고 축소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자사고 유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은 전처와 피해자 사이를 의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5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던 길입니다. 변을 당한 남성은
뒤이어 문을 열고 나오지만 곧 쓰러집니다. 피의자인 45살 박모 씨가 향한 곳은 20층 옥상. 옥상 난간에서 출동한 경찰과 16시간 동안 대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뒤로 그 옆에 있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래 나는 얘한테 덤빌까 싶어 없어도 그래. 박 씨가 남긴 유서에는 전처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박 씨가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구두 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처는 그것이 피의자의 오해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어제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CCTV를 이용한 연구자 특정인 감시 의혹이 있었고 이를 감사부에서 오히려 내부 비리 제보자들을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감사부가 노조조합원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잉이라 싶을 정도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IBS 부설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수학 관련 행사를 주관했던 연구원 A씨. 특정 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투서가 접수되면서 1월부터 5월까지 IBS 특별감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는 감사부가 투서 내용을 기정사실로 단정짓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서자가 다시 IBS를 가가지고 너네 쪽에서 정보가 샜으니 이 수사를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다 신고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잡아서 족쳐라 이렇게 돼서 크게 사건이 커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감사를 받은 A씨는 결국 정신불안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중징계 처분이 나왔고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미리 정보를 다 주고 각종 제안서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 특정 업체에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사실 몰래 뒤로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몰래 뒤로 그런 제안서를 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수리원 노조는 A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과잉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의 비리를 제보했던 B씨도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지만 공익 제보자로 분류돼 감사가 보류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노조 측은 B씨가 비노조원이라서 사실상 IBS 감사부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감사 기간이 턱없이 이게 일상적인 그 사항들에 비해서 길거나 과도하다는 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제보건들을 처리하는 감사부의 태도를 봤을 때 저희는 이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감사라고 밖에. 이에 대해 IBS 감사부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리원 노조는 이 건 이외에도 노조원에 대한 과잉 감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연구원에게 정신적 질환 등을 유발한 IBS 감사부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관한 YTN 보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YTN 보도와 관련해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처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IBS 실험실 내 CCTV 설치 건과 관련해 IBS 감사부가 사건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있으며 IBS 부설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는 노조연구원에 대한 과잉 감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어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한국 대통령이 규제 철회 요구, 실제 피해 나오면 필요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통신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규제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국가 정상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는 이례적 국면이 전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한일 정상이 오랫동안 회담을 열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수습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생각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교도는 참의원 선거 후에도 아베 총리가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외교소식통의 말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속히 강제징용자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영 NHK 방송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내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아사히 등 신문 매체들도 인터넷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서울발 기사로 비중 있게 처리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의 억지 주장과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치 철회와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 두고 있지만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일본 스스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자료를 조만간 재외공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의 보복 조치가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협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에 유입됐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일본 고위 인사가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조치 철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이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목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공식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게 됐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핵 동결론에 이어 핵 보유 인정론까지 제기된 겁니다.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앞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하는 동안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동결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 국가안보부자 간의 교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후임자로 비건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방문에 나선 비건 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북핵 문제를 브리핑하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회동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졌다는 평가와 일부 우려 속에 북미 실무 접촉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한국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이번 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출국하기에 앞서 북미 실무 협상 시기와 관련해 이번 달 중순쯤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깊이 있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엿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254명에 달해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든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와 장마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장마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무더위가 더 기승입니다. 온열 질환도 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3도를 오르내리는 고온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지난 4일부터 벌써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36.1도까지 올라 7월 상순으로는 8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월 8일 어제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 수는 254명입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더위로 평가된 지난 여름 같은 기간보다 34명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이 대표적인데요.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탈진 증상을 보이는 데 반해서 열사병은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40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동반됩니다. 온열 질환 환자는 우선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환자의 몸에 물을 적셔 몸을 식혀야 합니다. 또 땀을 많이 흘려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질 때는 소금물이나 적당량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자, 내일은 더위를 식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 이번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합니다. 이번 비로 무더위는 주춤하겠지만 비 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은 동해안으로 영동 지역은 최고 200mm 이상, 영남 해안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곳이라 산사태가 우려되고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시작돼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글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통상 자정 전에 끝나지만 이번 윤석열 청문회는 차수를 변경하며 거의 새벽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하루 종일 맹탕이라는 비판까지 받던 청문회는 자정 무렵 보도된 이른바 2012년 윤석열 녹취 때문에 막판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청문회 당일 증언과 과거 녹취 내용의 불일치로 위증 논란이 불거집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청문회 중 한 가지 사안만 집중해서 짚어보죠.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 소개를 한 부분. 이건 윤우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 제기한 문제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윤우준 씨라고 옛날 그 세무서장이었죠. 세무서장이 육류 가공업자로부터 뭐 금품을 받았다 이런 이제
혐의와 관련돼서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윤우준 씨의 형이 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네. 중앙수사부에 그다음에 현 후보자가 이제 그 중앙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우준 씨의 동생이 동생이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중앙 그 수사부에서 바로 근무를 하고 마친 이모 변호사를 예.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소개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청문회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어쨌든 밝혀진 거에 따르면 그 해당 변호사를 윤우진 씨께 알려줬고 예. 그 해당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윤우진 씨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은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실적법 위반을 떠나서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당시 수사 과정에 모종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수사 진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특정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6번 정도 기각이 되고 기각되면서 보안 수사를 명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제보자 이런 사항을 제보했던 사람과 해당 피내사자 내지 피의자를 대질해라.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이런 보안 수사 지휘 등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해외로 도망갔던 사람을 다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이제 기각이 되고. 근데 그런 다른 의혹들은 윤석열 후보자와의 연결고리가 어제 청문회에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연결고리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의혹들을 저희가 뭐 연결고리로 생각하는 것,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변호사를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연관돼 있던 게 아니냐. 예. 이제 그런 것들하고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후보자가 어느 정도 관여한 게 아니라는 이제 의혹을 저희가 제기했던 것이죠. 예. 자, 관련해서 뭐 어제 청문회에서 내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또 그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해 준 바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문회 막판 자정 무렵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녹취가 담겨 있었고요. 그 녹취 내용을 잠시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봐라 하는 게 과연 소개냐. 제가 보기에도 뭐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아마 소개해 준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당에서도 그냥 사과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고 약간 뭐 설명 오해가 있었다라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또 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마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당시에도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법 보면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36조와 37조가 있는데 36조는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예.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고 37조는 뭐냐면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다루는 사건 반대로 돼 있습니다. 36조가 그거고요. 37조가 이제 직무 관련인데 아마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임과 관련된 소개는 아니다. 내가 그냥 알던 후배니까 그냥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라 한 거고 실제로 선임 안 됐으니까 소개가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듣기에는 뭐 예. 소개해 준 걸로 볼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도 검토는 됐던 것 같은데 선임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법 위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2012년 녹취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의 후보자는 단순 소개는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고요. 수사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상담은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나름의 기준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른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윤우진 씨하고 직접 상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개해주는 역할만 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당시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 뭐 저것이 진실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부터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쭉 상담을 해주었든 어찌됐든 그 사건과 관련돼서 대화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이제 녹취된 상황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씨를 병문안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보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본인이 이렇게 나서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신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지금 밝혀진 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 선임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임장이 제출 안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임장 제출 없이 몰래 변론을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요. 실무상. 그리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실제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에 자료 요청할 때는 윤우진 씨의 변호인의 자격으로 자료 요청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볼 때는 깔끔하진 않다. 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우진 씨의 선임된 변호사라고 속이고 그런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것은 윤석열 후보자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윤우진 씨하고 대화를 하거나 접촉하면 불편하니까 누구 하나 내세우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실제 선임계는 없고 그 사람의 변호사 역할 때문에 이런 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 이상 기각이 되고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뭐 깔끔하게 해명된 바는 없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상상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가까운다 하더라도 동생보다 가까울 리가 없을 테고요.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지금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선임을 한 건 나중에 이모 변호사니까 박모 변호사였고 그 선임에는 뭐 가족들이 관여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 같은 경우는 또 법에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검찰이라 하더라도 검찰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인데 뭐 선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개할 수 있는 일이라서 예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상상이라 보고 어제 사실은 청문회 나왔던 그 수사했던 경찰들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증거가 있느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 뭐 사실은 수사를 직접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추측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수사했던 두 분이 증인 나왔을 때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막연한 상상력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윤대진 검찰국장이 아마 기자분들한테 그 해명성 글을 띄웠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실제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을 걱정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 36조인지 7조인지 여기에 보면 혈족의 경우에는 일제히 이 법 위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거꾸로 윤대진 그 현 검찰국장이 내가 했다라고 해도 전혀 법률 전문가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현 검찰국장을 위해서 저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어렴풋이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그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답을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윤대진 국장이 당시 그 중수부 과장 그 사람에게 누가 될까봐 본인이 기자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좀 모호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사실은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뭐 내가 뒤에서 조종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운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계속 관여를 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사에도 관여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친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관여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혹시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게 수임과는 직접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어쨌든 하소연을 듣는 정도였고 실제로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서로 생각이 달랐겠죠. 후보자는 이제 윤대진 당시에 그 분한테 좀 부담을 안 주기 위하여 생각했을 수 있고 하지만 막상 수사가 되니까 또 아무래도 윤대진 아니면 뭐 가족들이 관여해서 했겠죠. 그 선상에서 그러니까 약간 넘어가는 그러니까 선상에 또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어제 그 경찰 그 분들이 증언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 들은 그 윤석열 후보자의 2012년 녹취에 따르면 그 당시에 검찰이, 그러니까 윤대진 그 당시 그 중수부 과장이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을 네네. 집어넣어서 네. 경찰이 일종의 보복으로 네.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씨를 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는 이철규 제가 사건이 보기에 뭡니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경 수사권과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검경 수사권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제 97년 이제 DJ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 나왔잖아요. 그 후에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철규 이분이 경기청장 하는 시절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제 구속을 되고 예.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무죄는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안산서장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 받고 다시 무죄 받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시에 이제 이분이 근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분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제 검찰에 약간 미운털이 바뀌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윤대진 그분이 이제 구속을 시켰으니까 그분의 형을 이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전반적인 수사 분위기는 당시에 검경 수사권이 충돌하는 때였고 경찰과 검찰이 이 수사 가지고 좀 대립하던 그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만 뭐 분명한 팩트는 어제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 나중에 나온 기사에서는 녹취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그 당시 2012년에는 선임했음을 인정했다는 녹취가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명확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입장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선임했음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찾아가 보라고 했다. 소개했다. 소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소개와 또 선임에까지 관여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법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소개만 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소개라고 구성 요건에 명확히 돼 있어요. 소개 알선. 네. 따라서 이 소개라는 것은 소개해서 가서 선임으로 이어졌는지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게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법원이 최종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소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소개를 해줬으면 그걸로다가 해당 구성 요건은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소개가 뭐 법에 적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선임 미수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선임이라고 규정하고 미수 규정이 있으면은 네. 이게 말씀이 명확한데요. 맞아요. 그런데 소개라고 구성 조건에 명확히 문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이 죄가 되지 안 되는지 떠나서 일단은 그것은 뭐 구성 조건 해석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 변호사법 36조, 37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소개 알선만 들어있나요? 소개 알선 유인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6조는 그 기관과 관련돼서고 37조는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36조는 좀 과태료로 돼 있고 37조는 이제 징역 1년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관련된 일에 소개하는 거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거죠. 근데 이 취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소개를 해주고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이제 수임과 관련되라는 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후보자가 내가 어떤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평소에 아는 뭐 후배한테 아는 분한테 가서 해발한 거라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경찰이 이 37조, 36조 말고 37조 적용 여부는 검토는 했어요. 근데 좀 어려울 것 같다. 36조입니다. 이걸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기관의 직무상 관련성은 없는 거 맞고 어려우니까 기관에서 취급하는 거 36조 관련 검토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네. 그 36조나 37조에 사건 또는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예.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유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임이 아니고 단순히 너 사겨봐라라고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 변호사 수임, 법률 사무에 관련돼서 변호사 수임과 관련돼서 소개한 경우에는 해당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런 의혹을 받는 거고요. 그 윤우진 씨가 단순히 그냥 세무서장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암행감찰반에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모를 리는 없어요.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 분이고 해서 해당 변호사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따져볼 법적인 부분이 윤 후보자가 어제 오전부터 내내 그 부인을 하다가 기사가 나온 다음에는
그런 말 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럼 위증이 성립되는 겁니까? 위증이 현행법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위증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증인, 제3자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자신이 자기를 어쨌든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다르게 말한다 해서 위증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도덕적인 논란이 되겠죠. 거짓말 아니냐 물론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위증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지금 36조 변호사법 같은 경우도 형벌 규정은 없어요. 과태료거든요. 이미 뭐 시효도 오래 지났고 제가 보기에 과태료 문제도 법적인 문제는 일단 제가 보기에 뭐 고발을 검토한다 그러지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뭐 논란은 여지가 적고 그렇죠. 도덕성 문제는 제기될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아마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 그러는데 아마 네. 제가 보기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라고. 예. 그리고 윤우진 씨의 동생인 그 윤대진 국장이 이제 입장 밝힌 것도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혈족의 경우는 위법이 조각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조항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돼서 본인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이 업무와 관련돼서 소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혈족이라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소개를 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혈족에 해당할 때, 혈족 배우자 인척 여기에 해당할 때는 그것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윤대진 국장이 소개해주고 그 선임까지 관여한 게 팩트라 하더라도 처벌 위법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족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경우에는 그 문자가 또 노출이 됐잖아요. 문자가 후보자께서 뭐 문자의 문헌 자체는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누구누구의 소개를 받은 좀 누구누구에 의한 뭐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문자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임 과정이 다소 이례적인 건 맞아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팩트들은 대부분 다 확인이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야, 뭐 민주당과 한국당 특정해서 좀 여쭤보면 사실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가 2012년 12월 주간동아가 이미 보도를 했던 내용이고요. 검색해 보니까 아직 기사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녹취가 그 기사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민주당, 한국당, 제1당, 제2당이 다 모를 수가 있죠? 청문회 내내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그 보도 녹취를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다왔지만 어쨌든 어제 보면 그걸 파워포인트로 띄었어요. 띄어서 그래요? 세계 기사인가를 띄어서 이렇게 기사가 났다라고 후보자께 아마 그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녹취로 나온 건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청문회 자체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게 뭐 저희 당에서는 방한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리는 없는 거고요. 아마 야당에서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의혹 제기라든지 보면 대부분 언론이 사실은 먼저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뭐 정보라든지 이렇게 야당 의원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하면 그걸 따라가는 시기여서 어제도 아마 좀 그런 상황이 더 나오지 않았나. 이 녹취도 왜냐하면 예전에 그 아마 누군가 기자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온 것이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주간동아 기사를 그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도 윤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부인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인의 취지로 답변을 하셨죠. 네. 향후에 뭐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고발하는 겁니까? 아직 고발하는 건 결정된 바 없고요. 법리 검토가 사실은 뭐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확실하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이르기지는 않는 것 같고 뭐 부적격 의견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논평을 냈는데 어쨌든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논평은 나갔고요. 그다음에 청문 경과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다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고서는 채택을 하는데 부적격 의견을 달 수 있다. 뭐 이거 아직 당론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제 청문회 보고 채택 안 하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냐. 오늘 아마 그 법사위원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도 그런 취지였어요. 약간 사퇴해라로 주장하면서 채택 못 해주겠다. 만약에 부적격 의견으로 된다면 이제 채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게 어쨌든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지금 바른미래당도 어찌 보면 약간 오늘 보니까 약간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마 채택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면 뭐 결국은 법 규정대로 가지 않을까.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주당 당연히 적격 채택 의견을 제시하죠. 적격을.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개 부분이요. 지금 뭐 고발한다 그러지만 변호사법이나 뭐 위증 문제는 안 돼요.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본인 생각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내가 변호사 실제로 선임까지는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는 사람한테 아는 후배한테 가서 좀 들어보라고 한 거 아닌가 정도라고 봐서, 물론 약간 네. 어제 뭐 사과도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사과는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공식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가 사실은 어찌 보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주행하는, 지금 어찌 보면 가장 문제 삼았던 뭐 정치적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 눈치 보기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을 분은 분명한 것 같고, 어제 또 가장 궁금하게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입장도 밝히셨어요. 물론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공수처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도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 관계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지휘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검증할 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을 아까 강조하셔서, 제가 아까 위증이 성립되는지 여쭤봤던 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후보자의 입장이 청문회 도중에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기사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뭐 막판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기사가 나왔고 윤 후보자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짓말이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해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 말씀을 기억이 안 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나마 종료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정하는 내용의 뭐 정정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가만히 대겠지만, 어찌됐든 그 상당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가 기사까지 띄어서 여쭤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줄곧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쯤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자사고 이슈에 관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곳 가운데 8곳이 탈락을 했더군요. 자, 뭐 각 당의 입장 정리가 벌써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입장 나왔습니다. 대변인도. 어쨌든 지금 8건 중에 7곳은 지난번 5년 전이죠. 5년 전에도 탈락했던 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자사고가 단순히 이제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외고, 과고 이제 자사고 나오면서 일반고가 어찌 보면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수월성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80년대 이 평준화가 깨졌던 게 완전히 지금은 거의 반대로 됐다고 봐요. 비평준화 마찬가지 됐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5년마다 재평가하기 위한 그런 정상적인 법적 절차이고, 이게 무슨 뭐 자사고 죽이기라든지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월성 교육은 평준화 교육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네. 이 정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뭐 분위기상 예상을 했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이 정책이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사고가 처음 도입된 게 2002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평준화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자립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자사고 큰 틀로 보면 평준화에 따른 그 공교육 황폐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났을 뿐인데, 지금 이제 교육당국에서는 뭐 공교육 황폐의 책임을 자사고로 돌리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자사고를 왜 반대하냐 했더니 고교 서열화, 학생 우선 선발권에 따른 학생들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뺏긴다는 취지인데, 그럼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공교육은 이게 그 자체가 실패 원인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실패 원인, 일반고의 실패 원인은 사실 따로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사들께서 지금 학원에 다 기대하고 계시고, 상당 부분 학습에 대해서 뭐 옛날처럼 열정을 들쏟는다는 학부모들의 또 반발도 있단 말이죠. 이렇듯이 여러 가지 공교육의 실패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그 학부모, 학생, 교원이 다 만족하는 자사고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없앤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더욱더 하나 뭐냐면,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자사고를 평가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평가 기준을 배점을 바꿔요.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배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교원의 만족도 다 만점 나옵니다. 이것이 12점에서 8점으로 깎여요.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예전에 뭐 4, 5점에서 12점으로 늘어요. 이러니까 교육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교육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학부모 상당수의 의견입니다. 이게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점 기준 이런 것들이 평가 방식이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렇지 않죠. 자사고에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배점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관건,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시하고 하는 것을 안 따른다고 해서 그 배점을 4, 5점에서 12점 늘린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죠. 예를 들면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것이 왜 잘 도입이 안 되냐, 잘 이행이 안 되냐, 이거에 대한 배점을 늘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본인들이 취득하는 해당 배점이 낮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건 다 만점을 받거든요. 그 이후에 이 상상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 안 합니다.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이제 첫 재지정 평가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평가가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에도 교육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시도교육청별로 평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라고 해요. 다만 5년 전보다 지금은 좀 기준이 강화되고 기준 점수가 60에서 70으로 올라간 점이 있는데 이런 기준 강화 또는 배점 수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 감점 말씀하셨는데요. 아침에 이제 그 서울교육청 발표에도 보면 감점이 제일 많은 데가 12점이었답니다. 근데 거기는 통과됐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제일 적은 데는 1점이었는데 감점이 거기는 탈락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감점이 막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배점 이런 것보다요. 결국은 저는 아마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학생 우선 선발 이런 것들이 몇몇 학교는 어찌 보면은 뭐 잘 되지만 다른 많은 학교들이 어찌 보면 좀 잘 안 되는 이런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교육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평준화, 비평준화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어느 걸 우선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 외고 생기다가 지금 이제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면서 어찌 보면 일반고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최근에 약간 평준화로 어찌 보면 회귀하는 듯한 정책을 취하면서 일반고가 사실 또 살아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뭐 이게 배점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 철학의 기본이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지금 아마 반대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아마 뭐 이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나 이 학교 학부모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일반고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동시에 왜 먼저 뽑아가냐, 동시에 해서 동시에 선출하는 어쨌든 학생 선발에다 특혜를 주지 않는 이런 건 저는 당연히 선호하는 부분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은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조금씩 축소를 해나가는 방향이라고 볼 때 궁극적으로는 다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특목고나 그거는 자사고?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취지에 안 맞는 왜냐하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들이 그동안 이제 입시 위주, 특히 상상고도 문제가 됐던 게 대부분 의대를 간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의 교육관념이 다 의대라든지 아니면 뭐 로스쿨라든지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만의 특색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살리지 않고 입시 전문 학원처럼 돼 있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애초에 취지에 안 맞다. 사실은 외고 과거도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원래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키워서 어쨌든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거고 과거는 과학을 연구해서 뭐 과기대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로 가기 위한 건데 외고 과거도 대부분 입시 위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합리성이 있지 않나요?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특정 과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대와 관련된 뭐 상상고등학교의 결과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이 곧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뭘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입시 성적이 저조하고 그럼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분야가 양성이 안 돼 있다. 이런 다른 데이터를 갖고 와야죠. 입시 성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형 사립고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교육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자사고가 교육 자원을 다 먼저 선점하는 것 때문에 공교육 또는 평균적인 교육 여건이 나빠진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단지 학생만 먼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사 포함해서 모든 교육 우수 자원이 자사고나 특목고로 집중하는 현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특목고, 특성화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또는 자율형 뭐 공립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 일단 재정이 국가에서 투입을 거의 안 해요. 그다음에
등록금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되는데 좀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또 그 해당 학교의 메리트를 추정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학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좋은 학교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약간의 특성과 평판을 쌓아왔을 테고 거기에 걸맞는 또 학생들이 가서 해당 경쟁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난 평준화 때 명문고등학교, 지방 명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비평준화였거든요. 뭐 안양고등학교라든지 뭐 분당의 뭐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은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민의 아들, 저도 거기 나왔지만 서민의 아들 등이 거기에 가서 특별한 사교육 없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나쁜 건가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학교가 자공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립형 공 아닙니다. 그 당시 그냥 공립학교인데 네. 비평준화였어요. 그런 학교에 선발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본인 뜻을 펼쳤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립형 고등학교도 예산 지원을 국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예산 지원의 자원 배분의 불균형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가는 것도 학교 선택권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육 철학인지 저는 그것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특목고등학교도 다 없애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대한 반박 기회를 잠시 뒤에 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서울 8곳 가운데 7곳이 5년 전에도 탈락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 최종 단계에서 일종의 구제를 해준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그런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아마 아직 그 평가 결과표 네. 이거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됐는데 그 평가 결과표가 공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학교는 내가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결과표를 공개했는데 그런 합당한 내용의 합치표가 안 나온다. 그럼 그것 또한 교육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예, 반박 비슷한 논란이 아마 로스쿨 논란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은 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 해도.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먼저 한다는 거죠. 선발을 먼저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공부를 잘하고 집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가고 그게 대물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교육이 이 어떤 부의 대물림을 할 것인가, 실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항상 비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다 그러면 계속 어찌 보면 몇몇 학교를 살리면서 나머지 80~90%의 어떤 그 공교육을 죽이는 형태의 교육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만둘 때가 됐다. 제가 한 말씀만 딱 여쭤볼게요.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원들의 능력하고 우리 일반 공립학교의 교원들의 능력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을 거로 봅니다. 차이가 없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얘기는 우선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그다음에 등록금이 비싼데 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뭐 사회적 지원 계층이라는 이런 분들을 얼마나 과연 해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치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도 많이 부족하다. 결국 그러면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 많이 생기는 거죠. 20%의 배려 계층 우선 선발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잘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교원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 질문 드린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선생님들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개량하겠습니까? 그건 특히나 방송 뉴스 진행하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입시에 최적화된 어떤 교수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재분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게 총평입니다. 후보자가 미래 소년 코난처럼 예지력을 가졌다고 가정한 것인지 6월에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2월에 만난 게 적정하냐고 물어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레파토리를 제공했습니다. 잔재분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게 총평입니다.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루 종일 부인하던 뭐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던 것이 육성 녹취록으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온 국민과 함께 하루 종일 농락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조사했던 피의자가 그랬다면은
10번도 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겁니다. 그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은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KT5G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늘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5G 개통 기지국.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곳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KT5G.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방 잡지. 트리바고에선 여러 웹사이트의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호텔도 가격도 마음에 딱! 호텔 트리바고. 서울의 자사고 13곳 가운데 배제고와 세화고 등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고 하나고 등 5개 학교는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탈락학교 학부모들은 재지정 탈락에 반발해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여당은 결정적 하자가 아닌 만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이번 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는 11일 비건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전국의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특별 점검해 47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개조나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거나 검사기기 등을 부실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수익을 챙긴 뒤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을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1,000억 원에 달하는 베팅액을 끌어모았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불볕더위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국지성 호우도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재지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학교는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입시 위주였던 학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호진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 어느 학교들입니까? 네,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서울 경희고를 비롯해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선행학습 등 입시 위주의 학습 비중이 높은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고교 서열화를 우려해 구체적인 평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과 청문을 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재지정 탈락 학교 중에는 5년 전 재지정 평가에서도 탈락했던 학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기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와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서울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구제를 받아 6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6곳 모두 자사고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학교는 경희와 배재, 세화,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5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돼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기존 자사고의 교육 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현 서울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사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졸업생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자사고 공동체연합은 평가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운영 성과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의 섣부른 판단과 서리건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 자사고 전체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실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더불어 감사원에 이번 평가에 반영된 과거 학교별 감사 결과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정 취소가 되는 건 아니더군요. 앞으로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는 결국 크게 7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부정회계 등으로 각 시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학교 법인의 취소 신청, 평가 기준 미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 취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자문에 의해 해당 학교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이어 청문회에 들어가는데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 교육감은 청문을 해야 하고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의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해 심의하고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바뀌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자사고 존폐의 운명은 교육부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한 여야 반응도 알아보죠. 서울교육청이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각 당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범여권과 보수야당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공적 평가인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념에 따라 자사고 죽이기를 하며 교육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자사고 죽이기로 대한민국 교육에 조종이 울렸다면서 하향 평준화로 한국 교육을 파멸로 이끌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당국이 이념에 색안경을 끼고 자사고 죽이기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하다면서 교육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것으로 압니다. 시작이 됐습니까?
네,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일정이 조금씩 늦춰져서 13분 늦게 개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먼저 진행됐고 이어서 지금은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나왔습니다. 야당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대정부 질문이라지만 이번에 특히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인데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첫 손에 꼽힙니다. 민주당은 군의 경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야당은 군과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조사 등 진실규명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 또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협상 진척 상황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쟁점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사진 찍기용 보여주기 쇼에 그칠 것인지 실무회담을 거쳐 핵 동결이나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것인지도 화두입니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질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과 밤새 대치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5살 박모 씨가 경찰과 대치한 지 16시간 만인 오늘 아침 6시쯤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20층 옥상으로 달아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추락 방지 매트리스를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박 씨는 매트리스가 없는 곳으로 떨어져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전처와 50대 남성의 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아니 부장검사의 형인데 친형인데 그리고 맨날 언론에 나왔어요.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거를. 아니 그 당시에 전혀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니에요. 그건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지금 제 발언 시간 남았잖아 지금. 그래서 근데 중간에 끼어들 거야 지금? 뭘 조속조속 따지면서 다음에 의견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법사위로 오랜만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자 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예. 장기현은 저는 혼 많이 났어. 이정민 의원 진화시켰을 거. 그 혼 많이 나고 예. 많이 바꿔서 우리 합의된 거니까 그거 지켜주세요 앞으로. 예. 자, 법사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법사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이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그게 넘어가요? 예, 난 좀 오늘도 특기도 사용하지 마.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그걸 어떻게 윤석열을 죽인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그 사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철회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가요? 네, 대놓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거부하겠다는 분명한 뜻은 일본 정부 책임자들이 잇따라 밝혔습니다. 우선 사실상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경제산업성에서 나섰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 요구에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어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일본 국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면서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재 철회와 협의 요청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일제히 나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더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규제 철회 혹은 수정을 염두에 둔 한국과의 협의는 하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설명은 만나서 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가 장관도 한국 정부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이번 주 안에 도쿄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열리게 되면 일본 정부는 이번 규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무역 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수습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최근 며칠간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왔는데 오늘은 관련 보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는 21일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비판의 날을 세워온 도쿄신문은 서울의 한 슈퍼에서 일본 맥주와 식료품들을 진열대에서 철거하는 컬러 사진을 게재하면서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수십 개의 불매운동 대상 일본 기업 리스트가 전파되고 있고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외교부는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로 한미 경제 이슈가 의제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당면 과제인 만큼 이번 계기를 활용해 미국 측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 간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문제를 사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김일성, 김정일 사망일을 국가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김일성 전 주석이 사망한 지 25년이 되는 해였던 어제 첫 국가 추모의 날을 맞았습니다. 대규모 중앙 추모 대회가 열려 권력 서열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몇몇 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북한 방송을 보면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이 묵념하고 버스와 열차도 멈추던데 이게 원래 하던 건가요? 네, 사망 20주년이던 2014년에 했던 겁니다. 5년 주기로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25주년인 올해도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됐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부터는 국가 추모의 날로 특별히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기일을 민족 최대 추모의 날로 선전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두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추모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정에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한낮에 참배를 하고 실시간 보도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굳이 국가 추모의 날로 지정한 배경을 두고 개혁 개방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 분위기를 다잡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일제히 조기를 걸고 추모 사이렌을 울리는 순간을 생방송으로 전해 공식적인 추모 분위기를 더하는 모습에서 내부 결속을 한층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중앙 추모 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권력 서열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제일 관심이 쏠린 인물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서열이 또 올라간 건가요? 앉은 위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 네 번째에 앉았는데 김 위원장이 첫 번째니까 왼쪽부터 번갈아 가면서 세면 권력 서열 9위입니다. 다만 어제 앉은 주석단의 배열이 공식적인 권력 서열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내부 행사에서 주석단의 위치가 실제 권력의 위상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어서 앉은 자리만 갖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여전히 김여정을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장이 우리의 장관급, 부부장은 차관급입니다. 이 차관급인 김여정 부부장이 주석단에 김 위원장과 가까이 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이례적인데 어제의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의 손녀라는 점이 특별히 반영됐을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노동신문에도 참석자들이 호명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호명 순서를 세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시작으로 22번째였습니다. 김 부위원장 앞뒤로 호명된 조연준, 리병철이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점을 보면 여전히 김여정도 정치국 후보위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네,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도 가장자리이긴 하지만 주석단에 앉았죠. 네, 최선희 부상의 경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자리 배치입니다.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행사 때 처음으로 주석단에 앉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차관급이지만 지난 4월 김정은 집권 2기 국무위원회에 진출한 만큼 이 공식적인 자리 배치도 권력과 한층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권력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에 타면서 이 옆자리에 앉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또 당장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역할이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투수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리는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인 최초 올스타전 선발 투수 등판에 대해 가문의 영광이고 한국에서도 특별한 날이라고 벅찬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내셔널리그 팀을 이끄는 로버트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 선수는 꾸준함의 완벽한 본보기고 선발 투수 결정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아메리칸 리그를 이끄는 알렉스 코라 보스턴 감독과 선발 투수로 내정된 휴스턴의 저스틴 벌랜더 투수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로버츠 감독과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y I chose Hyunjin, for me, he's been the epitome of consistency. He's been the best pitcher in the National League. You know, just his going through injuries throughout his career and to come back to where he's at right now, for me, I'm very I'm very proud of him. 포스트 시즌 하는 기분인 것 같고 선발 투수가 경기 전날 인터뷰할 일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일단 처음 미국 왔을 때 이런 자리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그냥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환점을 돈 프로야구 정규리그의 만년 하위팀 KT의 돌풍이 거셉니다. 투타 안정세를 바탕으로 지난주 창단 최다 9연승을 달린 KT는 가을 잔치 막차인 5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KT는 6월 23일 NC전부터 지난 5일 하나전까지 팀 창단 최다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아깝게 10연승에는 실패했지만 투타 모두 놀라운 상승세를 과시했습니다. 명투수 출신 새 사령탑 이강철 감독의 쥐 속에 마운드가 탄탄해지며 연승 기간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 알칸타라와 쿠에바스는 물론 배재성 등 젊은 선발 투수들 그리고 마무리 보직 이동에 성공한 이대현 등 불펜진까지 제 몫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지금 선수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각자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해줘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방망이 역시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주포 강백호가 손바닥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황재균, 로하스, 유한준이 타선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베테랑 유한준이 연승 기간 결승타를 4개나 치는 등 팀 타율 3할 3푼 1리 1위에 홈런 10개를 생산하며 마운드를 지원했습니다. 백호도 그걸 더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선수들이 조금씩 더 백호 몫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위 NC와 한 게임 반차 6위가 된 KT는 이번 주말 3연전에서 NC와 격돌합니다. 올 시즌 NC와 맞대결에서 2승 6패를 기록했지만 투타 짜임새를 내세워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가 주어지는 5위 점령에 나선다는 각오입니다. 1군에 진입했던 2015년부터 3년 연속 꼴찌였지만 5년 차인 올해 드디어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는 막내 구단 KT. SK의 선두 독주, 인기 구단 롯데와 기아, 하나의 부진으로 김이 빠져가던 올 시즌 그라운드에 새로운 활력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폭염특보 속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더위를 식히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까지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3도 안팎의 찜통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까지 오른 데다 불쾌지수도 높아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쉽게 지치는 그런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무더위는 내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11일 만에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우 대비가 필요한데요. 장맛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200mm 이상, 영남 해안은 100mm 이상으로 무척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가 26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고요.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내륙 쪽으로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퇴근길에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KT5G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늘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5G 개통 기지국.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곳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KT 5G. 어쨌든 인생은 모험. 모험에는 좋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험의 봄바람,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야 할 감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 의무 등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를 철거업체가 직접 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4층 이상 건물에 대한 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 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거 붕괴 사고 직전에 이 건물은 어떤 상태였어요? 이 건물이 1996년에 준공이 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인데요. 예. 지난달 29일 날 철거가 시작이 됐고 예정대로라면 이제 내일 철거가 완료돼야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일 날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네. 공사 엿새째 사고가 난 거죠. 붕괴 사고 이후에 이제 현장 조사를 했더니 당시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건물을 지탱할 그런 힘이 없었다. 그래서 붕괴 조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시작하면은 이제 이것저것 뜯어내잖아요. 네네. 골전을 남겨놓고. 맞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그 구조물들을 지탱할 만한 그런 기둥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업체나 건축주가 철거를 하려면 그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한번 심의에서 서초구 심의에서 지적을 당해서 철거 계획 이행서를 다시 제출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노중명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위해서 각 층마다 철제 기둥을 10개씩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잭 서포트라고 하는데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빈 공간에 이제는 철제 기둥 같은 걸 세워놓죠. 이제 건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5층에만 세웠다가 나머지 층에는 세우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뭔가 추정을 해보면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7,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개 층이면 한 60여 개죠. 그러면 끼껏해 한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다가 잔해물들도 매일매일 치워야 됩니다. 그 잔해물을 치우지 않으면 그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들이 그 받침대도 없는 그런 철거 대상 건물을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중에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잔해물도 매일 치워야 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치우면 뭐 그 근로자들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몰아서 치우려고 했죠. 그거 비용 아끼는데 한 3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 지지대나 매일매일 잔해물 철거하지 않은 비용 다 합쳐서 3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 설비를 제대로 안 했다가 이번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네. 이전에 미리 포착된 사고 징후는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고 전날 굴착기 기사가 그 건물 철거 작업을 하는데 자꾸 이제 건물이 흔들려서 좀 건물이 흔들린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원래 해체나 철거 작업은 제일 꼭대기부터 이제 굴착기가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 설비 없이 지하 1층에 작업을 하다가 하중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무너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워야 될 그 잭 서포트도 5층을 먼저 세웠고요. 그러면 하중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지하에 들어가서 또 작업을 했어요. 네네. 참. 건축 관계자들도 이 그 흔들리고 뭐 뭔가 조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축주와 건축 업체 등이 모인 카톡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네. 예. 6명이 참여했는데 사고 직전에 건물이 흔들리는 징후가 있다.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있던 이제 건축사 직원이 자신이 참여하는 그 카톡방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보고가 올라오고 나서 네.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카톡방에 이제 모두 6명이 참여를 했는데 건축주와 건축사 직원 뭐 이렇게 해서 한 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올라왔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런 보고가 올라오고 나서 20분쯤 뒤에 붕괴가 됐으니 붕괴 직전에
그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 징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네. 대답을 안 했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이제 공사를 멈추고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길가에 있기 때문에 행인 대피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근데 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건축주 이야기로는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 카톡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뭐 20분 사이에 막을 수 있었을지 여부는 네.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네.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철거 현장에 감리자가 상시로 있으면서 문제를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그 철거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 철거 안전 조치 미비였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미비한 것은 바로 감리자 제도, 감리인 제도입니다. 네. 원래는 이런 감리를 그 철거 과정을 관리하거나 감독해야 될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이제는 현장에 없었고 지금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로는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감리자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그 건축업체, 철거업체에 대한 요구한 거는 철거를 허가를 해주겠다. 예.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부 허가였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감리자가 철거하는 내내 상주를 해야 된다. 근데 상주를 안 했으니까 그 서초구청의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문제가 감리자를 철거업체가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사 관리자가 이제 87살 정모 씨인데 철거업체 관계자랑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거업체 관계자가 감리가 필요하니 당신이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감리를 맡은 그 사람의 주장은 3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 350만 원 갖고 한 열흘 정도 지키기에는 사실은 일당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친했던 사람이고 알았던 사이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0만 원이 적정한 그 대가가 아니라면 아니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무를 제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안 나오고 350만 원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철거업체의 철거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될 감리자면 적어도 철거업체랑은 어떤 친분 관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게 법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그 철거업체가 아니면 건축주가 그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주라는 건 건물을 짓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을 대는 사람이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건축을 철거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주는 보통 건축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겠죠. 근데 건축사무소도 역시 새로 집을 짓는 거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철거는 당연히 철거업체한테 맡길 텐데 그러면 이제 철거업체가 자신들이 그동안 거래해왔던 그런 감리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겠죠. 그런데 서로 이제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 철거업체에게 계속 감리를 맡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잘못 같은 거를 아주 꼬치꼬치 철두철미하게 지적하기 힘든 그런 구조죠. 예. 근데 이 감리를 맡았던 정 씨, 감리 업무를 했던 경험이 없다고요? 감리를 한 경험은 있는데 고층 건물을 감리한 고층 적은 건물. 없습니다. 근데 고층 건물이라는 것도 뭐 엄청나게 높은 고층 건물이 아니라 4층, 5층 이상의 건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층, 1층, 2층. 이 정도 철거 건물들만 감리를 해봤고 4층 이상은 해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건물은 지상 5층짜리니까 그 건물의 하중이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비전문가죠. 예. 감리 보조가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런 게 원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나 서초구청 모든 관계자들이 그런 보조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 물론 만들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리인이 해명하기를 자기는 가지 않았지만 자기의 동생한테 맡겼다고 그래요. 10살 어린 동생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자기는 현장에 없었지만 그 감리 보조라는 직책을 줘서 동생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의 지시사항을 굳이 뭐 이행을 안 한 건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감리 보조란 말이 있고 그 동생 자체가 감리 보조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여러 사건 사고가 나면서 법이 조금 조례가 강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면
만약에 그쪽 입장에서는 운이 없어서 뭐 걸린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2017년이었던 것으로 네, 맞습니다. 기억하는데요. 네. 그 낙원동에서도 네. 비슷한 네. 그 붕괴 사고가 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강화된 게 지상 5층 이상 또는 네. 13m 네. 이상 되는 건물, 또 맞습니다. 지하 2층 네. 네. 이런 건물은 상주 감리인을 둬야 된다. 네.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픽을 준비가 이렇게 세 사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2017년에 있었던 말씀하신 낙원동 숙박업소 사건입니다. 두 네. 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철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감리제도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감리인 제도가 들어왔고요. 그 감리제도라는 거는 철가는 과정 내내 감리인이나 감리자가 상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할 수가 있는 게 그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초구청은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해주고 지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례 때문에 서초구청이 가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잘 못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조례나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축주가 됐던 철거업체가 됐던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을 어기더라도 네, 강제하거나 감시할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아까 그 70대인 자기 친동생에게 네. 감리 보조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 동생이 감리사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리업체 직원이라고 자기 동생 이름을 할 수 있는데 이 예. 감리제도가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처벌도 업무 중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철거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년 이하의 금고를 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철거 중에 부실이 확인이 되고 이 부실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네.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건축법상 철거에 네. 대한 과정에 대해서 어긴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처벌을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맹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베트남 안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구속이 됐죠. 네. 좀 빨리 정리를 해드린다면 보통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거나 청구를 하면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 예. 사람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통 그렇게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몇 시간씩 판사가 실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피고인 피의자 없이 이제 서류를 점검을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예. 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심사도 22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예. 실질 심사가 끝나고 영장을 발부하는데도 3시간 45분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법원이나 지금 사법당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가정폭력을 넘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 갈등이나 국민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고 결과 기다리면 뭐 심야 새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복잡할 경우에는 그렇게 다음 네. 날까지 넘어가기도 하죠. 그 베트남 아내와 이 범인 어떻게 만났습니까? 2016년에 근처에서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그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당시에는 남자친구였겠죠. 그 낙태를 권유를 해갖고 도망가다시피 이제 자신의 본국인 베트남에 가서 아기를 낳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기를 낳은 사실을 알고 남편이 다시 베트남으로 최근에 건너가서 친자 확인을 하고 네. 친자가 자신의 친자인 걸 확인한 다음에 그 2살 난 아기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살자. 그래서 귀국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 달에 혼인 신고를 했고요. 예. 실제로 이 부자가 같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지난달 16일입니다. 아, 그래요. 아내를 때린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어이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국말을 잘 못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습적이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모자가 한국에 온 게 지난달 16일이었는데 네. 첫 폭행이 25일 날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지 9일 만에 때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 공개된 이 폭행 영상은 지난 4일 날 촬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만난 지 18일 첫
폭행이 시작된 지 9일 만인데 예. 뭐 베트남에 가서도 때렸다. 그리고 베트남 가기 전에 여기서 교제할 때도 때렸다. 그러니까 폭력성이라는 거, 이제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결국 결혼 이후에도 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베트남 여성은 아기를 임신을 했다. 또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애 아빠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상습 폭행을 됐는데도 신고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은 이혼 경력이 2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폭행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피해 여성 베트남 아내의 이야기로는 술을 마시면 항상 때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이 동영상이 공개된 그날도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도 폭행을 가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당일날 무려 3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지금 나오는 이 동영상은 2분 30초 정도만 촬영이 된 거고 예. 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도 폭행을 당했는데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폭행을 강했고 이날도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거는 2분 30초고 네. 그날 3시간이고 그 피해 여성의 얘기는 이것은 아주 일부분에 자기가 당한 거의 아주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 폭행한 남편의 장혹성이 그리고 네. 상습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강했는지 유추가 가능하겠죠. 예. 지금 피해 여성은 어디 있나요? 지금은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날 맞아서 갈비뼈, 손가락 이런 부분이 이제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치 4주 이상의 그런 진단이 나와갖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주 여성들을 보호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2살 난 아들하고 같이 병실에 있습니다. 뭐 당장은 구속돼 있으니까 안전하겠습니다만 이후에도 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남편의 보복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